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신뢰가 깨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그 CEO가 갖고 있는 보수적, 지향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그 케미가 맞을 거라고 했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 머스크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그 기부하면서까지 얻을 게 많이 없는 정치판에 뛰어들었을까? 규범이나 원칙이나 제도 같은 게 미국 정부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미국 표준을 쓰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갖다가 채택해 준다든지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같이 뜰 수 없다. 그 부분 둘 다 세시잖아요. 맞아요. CEO 출신이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싶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굽시굽시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제왕의 피는 속이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태양이 하나의 하늘에서 부딪히다가 결국은 떠오르는 신성이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신당 창당 카드를 꺼내 들면서 또 미국 정치권이 시끌시끌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야 당연히 싫어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파장은 꽤 커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뉴스화가 참 많이 됐죠. 이게 테슬라의 주식의 변동성과도 직관적인 그런 변화들을 그리고 영향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 정치적 상황과 분위기들은 어떤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아메리카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긴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사실 제가 준비하면서 어디까지 의미 부여를 해야 될까, 어디까지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고민을 좀 하긴 했거든요. 일단 현상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쭤보고 의미 파악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머스크가 온라인으로 투표를 했고 야 이거 양당제로부터 독립할래? 하니까 65% 정도가 찬성을 했어요. 125만이라는 게 뭐 미국 전체 인구를 따지고 보면 굉장히 적은 거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좀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숫자인가 싶기도 하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의미는 부여할 수 있죠. 근데 미국이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가 워낙 고착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공화당이 이제 1850년대부터 양당제를 쭉 이어왔거든요. 지금의 민주공화 체제로. 그러니까 거의 200년 좀 안 돼서 한 170, 180년 왔잖아요. 그러면서 양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3당 혹은 뭐 소수당이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굉장히 높여놨어요. 그래서 주에서 주마다 어떤 그 정당이 뭔가 새로 출발해가지고 뭔가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 선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후보가 나와서 하려면 어떤 정당이 등록을 해야 되고 정당 후보가 돼야 되고 선거운동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서명을 뭐 14,000명 이상을 받아야 된다는 등 아니면 뭐 재정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등 굉장히 그런 게 신생 정당이 돌파하기 어렵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라는 정치적 토양에서 제3당 소수당이 뭔가 의미 있는 정치적 성과를 내는 게 어려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돌파할 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일론 머스크 같이 재력이 빵빵한 그러한 그 리더가 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생명력을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하고 동원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어떤 재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말씀해 주신 125만 명이 미국 전체 유권자 수를 고려 본다면 많은 건 아니지만 조그만 그 제3정당이 출발하는데 부족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어느 주에서 시작할 건지 전국 정당으로 이제 전국이 발기를 해가지고 막 그 한꺼번에 창당할 건지 이런 부분 이제 풀어야 될 숙제가 많죠. 그렇지만 이제 출발 단계니까 본다면 어쨌든 일론 머스크라는 셀럽이 아메리카 파티라는 걸 만들어서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그 호응을 해주고 거기에 65.4%가 어떤 뭐 제3정당을 만드는 찬성을 했다고 하니까 출발은 뭐 나쁘지는 않은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과연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그만큼 진단 창당의 진심일까?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좀 찾아봤더니 어떤 주에서는 뭐 몇 명 이상의 서명도 받아야 되고 어떤 주에서는 지금
아메리카당이라고 하는데 아메리카라는 말을 못 쓰게 하는 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에 못 쓰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되게 더 깊은 분석을 듣기 전에 되게 근본적인 질문부터 머스크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에 대해서 어떻게 유추해 보세요? 그 과거에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이제 오늘 이번 그 출연을 그 제의를 받고서 진짜 오래간만에 그 네. 미국의 정당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고 예. 제3정당사 이런 것도 좀 잠깐 살펴봤거든요. 네. 거기 보면 미국에서 뭐 민주공화당 양당제가 고착돼 있지만 제3정당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지금도 자유당, 뭐 녹색당, 공산당도 있어요, 미국에. 네.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아마 좀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창당하려고 하는 아메리카 파티하고 좀 유사한 걸 찾아보면 1992년하고 1996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리폼 파티라고 해서 개혁당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게 그 로스 포로라고 하는 굉장히 그 백만장자가 그때 이제 창당을 한 거예요. 창당의 명분도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민주공화당 양당 갖고는 이 국가를 제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가 재정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가지고 부채가 막 늘어나고 경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국가가 굉장히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간다. 이러한 그 명분으로 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뭐 균형 재정이라든지 어떤 연방 정부의 예산을 쓰는 관행을 바꾼다든지 그다음에 연방 정부의 부채를 갖다가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불해 가지고 그 부채를 줄인다든지 네.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억만장자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정치적인 야심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대통령에만 나와 가지고 뭐 선거인단을 확보 못 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그 유권자 투표를 받아서 족적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네. 결국은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그 원 뷰티풀 빅 빌 해가지고 그 트럼프가 자기를 갖다가 선거 과정에서 도와줬는데 자기를 근데 정부 효율부에 앉혀가지고 연방적인 재정 적자를 줄인다라는 명분하에 어떻게 보면 손에 칼을 묻히는 인사권을 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그 명망이나 이런 것을 다 소진해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했는데 결과는 절대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그 법을 통과하는데 이게 향후 이제 미국의 재정 부채를 상당히 늘리니까 3조 3천억 달러를 10년간 연방 재정 적자가 늘어날 거라고 추산되는 그런 법을 자신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켜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신은 뭐냐? 자신은 들어가서 정말로 토사구팽처럼 사냥개처럼 일만 하고 그 정부 정책의 방향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의 사업에 추가로 전기차라든지 미래 사업 친환경 사업들은 완전히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그 정책적 지원이 막혀버리는 화석연료 에너지로 돌아가는 이러한 퇴행적인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근데 그것을 창당을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좀 기발한 상상이긴 해요. 네. 발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뭐 머스크가 아메리카 파티를 창당하게 된 정치적 배경인데 과연 그걸 통해서 머스크가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또 머스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 내년 중간 선거에 당을 창당해서 이제 상원 3석 정도 아니면 하원 8석 10석 정도를 어떤 경합주에 얻어서 지금처럼 또 논란이 되는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킬 때 캐스팅 보트를 던져가지고 뭔가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제3정당을 정말로 만들어내서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의 역량으로 뭔가 정치적인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막히니까 또 다른 대안을 찾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이 됩니다. 신당이 정말로 창당했을 때 실제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뒷부분에서 한번 또 여쭤보기로 하겠고 뉴욕 타임즈에서도 좀 재밌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화성에 사람 보내는 것보다 신당 창당에서 성공하는 게 더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신당 창당이라는 게 돈만 많다고 될 일은 아니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말씀해 주셨듯이 소수 정당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양당제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데 그러면 트럼프도 사실
제3당이 되고 나서 제대로 기능한 적도 없다고 하고 말도 안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정말로 창당이 됐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떤 흠집이 나게 될까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개인의 정치적인 그 평판에 대해서 일단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작년 재선 캠페인 때 어떤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로 고생하는 트럼프 후보의 숨통을 트여준 게 일론 머스크고, 예. 그다음에 셀럽으로서 선거 캠페인을 돌아다니면서 트럼프가 어떤 재선되는데 어떤 혁혁한 공을 세운 분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떤 그 브로맨스를 자랑하면서 상당히 어떤 그 친근함을 보여주고 실제로 정부 효율부에 등용하면서 뭔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보였는데 그게 6개월도 못 가가지고 끝나면서 상당히 그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그 신당을 제3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만약에 공화당 그 의원이 장악하고 있는 그 현직 의원으로 있는 부분에 경합주 출마를 해가지고 만약에 선거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캐스팅 보트를 실제로 해서 트럼프와 공화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주요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한다면 이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평판에 있어서 좀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 더불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행보에 있어서도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신당을 창당해서 어떤 정치 무대에 뛰어드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굉장히 혹평을 또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보고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결과는 녹록치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하나도 이로울 것이 없는 행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좀 이른 걱정이자 또 질문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게 제3당이 나왔을 때 민주당 쪽이 더 타격을 받을까 공화당 쪽이 좀 더 타격을 받을까 이게 좀 가늠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정치적인 역학으로 보면 민주당은 나쁠 건 없죠. 그러니까 공화당의 흠집을 낼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예. 왜냐하면 트럼프와 머스크의 관계를 보면 어쨌든 둘이 악연으로 빠지면서 트럼프의 정치적인 결정에 반기를 들면서 제3당을 창당하는 거니까 네. 아무래도 공화당에게 타격을 줄 그런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나쁜 패는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과연 그것이 민주당한테는 유리할까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제3당을 창당을 할 때 일론 머스크가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의 정치적인 어떤 그 갈등이 있긴 하지만 창당을 할 때는 정치적 명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네. 좀 아우르는 명분이 돼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로스 퍼로 같이 개혁당을 1990년대 창당할 때 보면 민주공화당 다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공화 양당을 갖고서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어떤 발휘할 수 없고 뭔가 제대로 연방 정부를 운영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화당에 더 악감정이 있긴 하지만 민주당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허들이 있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경합주의 어떤 상원 특히 하원 같은 지역에서 이제 후보를 내서 출마하게 된다면 왜 경합주를 얘기하냐면 대부분의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시트라고 그래가지고 세이프 디스트릭트라고 그래가지고 안정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 재선되는 데 있어가지고 도전이 별로 없고 도전자가 없는 지역도 있고요. 막 10% 이상 차이로 쉽게 승리를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석이 지역구가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제3당 같은 아메리카 파티가 후보를 내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박빙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 이제 후보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같은 경합주가 이제 벌써 물망이 오르고 있는데 네. 거기에 머스크가 후보를 낼 때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지 공화당 현역이 있는지 그건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겠네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이 트럼프에 대해서 뭔가 어떤 평판이 좋고 그다음에 머스크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뭔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돌려봤을 때 긍정이 나온다. 이렇다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 민주당 밭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편하진 않거든요. 아, 요거는 좀 그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만, 예, 궁극적으로는 예, 공화당에 또 좀 불리할 거다 그 생각을 하고 있죠.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눈치 보겠네요. 상황이 애매해지겠네요. 어디서 창당을 하게 될지에 따라서도.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또 정치학자로서 보시기에 미국에서의 3당 체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진짜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당제가 고착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서 왜 미국이 양당제가 고착됐을까 이렇게 학문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역사적인 접근법을 보면 뭐냐면 그냥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그냥 그 의회가 만들어지고 정치가 시작될 때 미국이 독립을 해서 시작될 때 그냥 그 양당 체제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당, 두 개의 정치적 세력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나눠져 시작을 했고 이것이 정당 시스템으로 고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듀얼리즘에서 이원주의라는 그런 게 있고 이걸 제도적으로 보면 아마 앵커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베르제의 법칙 뭐 이런 거 학교 다녔을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제도가 이제 어떤 정당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소선구제, 그다음에 단순 다수제, 즉 하나의 조그만 소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는 그 선거제도를 갖고 있으면 1등만 당선이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요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소선구제, 단순 다수제는 양당제를 그걸 만드는 데 기여를 하는 거고 반면에 중대선거구제, 그러니까 하나의 선거구제에서 3-4명의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그래서 이제 의석 받은 표에서 이제 그 의석을 주는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다당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네. 미국은 소선구제예요. 네. 단순 다수제고 거기다가 대통령 중심제고 선거인단 제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두 개의 주요 정당이 아니면 당선되기 어려운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도적인 제약이 크기 때문에 양당제가 교착이 되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역사를 보면 제3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갈망은 항상 있어 왔어요. 왜냐하면 양당이 워낙 큰 두 개의 정당이 있다 보니까 이게 캐치올 파티라고 그래서 포괄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네. 좌우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안정성은 있어요. 그렇죠. 정책의 안정성이라든지 정치 운영의 안정성은 있는데 경험이 있고 그 예산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다양성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네. 새로운 이슈를 발굴해 가지고 뭔가 신선하게 정치에다 올리고 어떤 유권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3정당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뭐 자유당이나 녹색당 그린 파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뭐 헌법당, 컨스티튜셔널 파티라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유권자들의 갈망을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해 주면서 그렇게 되니까 새로운 이슈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제3정당이 필요하죠.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런 새로운 바람을 보면서 투표도 더 하러 가게 돼요. 그 투표율도 제고하는 효과가 있기는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장기적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제도화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 공화당 두 거대 양당이 그걸 그냥 가만 놔두지 않죠. 그러겠죠. 그래서 쓱 끌어안으면서 어떤 좋은 제안을 하면서 자기 당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그 이슈를 갖다가 이제 그 끌어안고 그리고 그러한 이슈를 갖다가 끌어안아가지고 대표 소수 정당의 그 대표를 갖다가 대통령 후보로 냈던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이제 그 양당제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학자로 봤을 때는 안정성이냐 다양성이냐 측면을 봤을 때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경험을 본다면 우리는 제3당이 존재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본다면 안정성도 있지만 다양성도 들어가면서 뭔가 그 견지와 균형, 긴장감을 줄 수 있다는 데에서는 정치학자 입장에서 보면 제3당의 존재가 필요하죠. 근데 그 제도적인 장벽을 얼마만큼 뚫고 제3당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훨씬 더 유연한 거예요. 미국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부심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것도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의석을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원하는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 역할을 실제로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의 미국의 연방의회 구성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대선과
그 연방의회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백악관도 장악하고 연방 상원 하원도 장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단점 정부라고 유니파이드 가버먼트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이 연방의회 구성을 보면 상원이 100명이잖아요. 네. 근데 53대 47로 공화당이 아슬아슬하게 앞서고 있고요. 네. 하원 같은 경우는 435명인데 공화당 의원이 220명, 그다음에 민주당이 212명, 3명은 공석이에요. 네. 선거 끝난 다음에 안타깝게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공석이 스페셜 일렉션, 그러니까 보궐선거, 특별선거를 치러갖고 나중에 할 텐데 어쨌든 이러니까 법을 통과시키려면 단순 과반이니까, 그러니까 상원은 51표가 필요하고 하원은 218표가 필요해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화당이 상원 53명. 그러니까 51표에서 3표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50대 50대면 이번에 그 원 뷰티풀 빅 거기서 빅빌에서 보여준 것처럼 상원의 의장인 그 부통령이 네. 캐스팅 보트라고 가잖아요. 제디 그렇죠. 벤스가 가가지고 예. 투표해갖고 51표가 만들어진 그 거예요. 한 표로 됐죠. 네, 한 표로 네. 만들어진 거죠. 50 되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파티가 상원에 이제 그 진입을 성공해서 3표만 갖는다면,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공화당 표를 뺏어온다면, 이렇다면 굉장히 묘한 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만약에 49 공화당 49, 그다음에 민주당 뭐 49,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아메리카 파티가 미국 당이 2표를 가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하고 공화당 모두 이 2표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하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220표니까 218표 하니까 두세 표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하원은 8표, 10표를 지금 얻어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만약 8표, 5표만 갖고 온다면 이래가지고 공화당이 이 과반이 안 되는 상황,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되면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상하원에서 이제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정치 관심 있으신 분은 알겠는데 지금 원 뷰티풀 빅 빌 액트를 통과시킬 때도 하원 같은 경우에 뭐 프리덤 코커스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극우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 분들이 이 법안 자체에 반발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생각에는 너무나 그 예산 지출이 많고 또 자기 지역구에 따라서 이제 그 메디케어 같은 의료보험 그 복지를 축소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5명, 10명만 반대를 해버리면 하원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 의장들 갖다 선출할 때도 그분들이 반대해가지고 이제 그 지연되는 사태도 벌어지니까 이게 진짜 단순하게 수 배치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네. 5표, 10표가 캐스팅 보트를 던질 수 있는 이런 정치적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아메리카 파티가 하원이라도 상원은 좀 어려울 테니까, 왜냐하면 상원은 주 전체가 지역구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원보다는 공략이 어렵죠. 유권자가 다양하니까. 근데 하원은 지역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특정 지역구에 대해서 공략을 열심히 하면, 그리고 거기에 현직 의원이 약하거나 공석이 돼버리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만약 공략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하원에서 캐스팅 보트를 줘도 중요한 쟁적 법안은, 어쨌든 법안은 상하원에 다 통과가 돼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네. 거기 하나만 통과 못하면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트럼프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굉장히 말뚝을 박을 수 있는 그게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편한 거예요. 성공은 못 시켜도 내가 덜미는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을 하시면서 있잖아요. 되게 할 수는 없지만 네.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맞아요, 방해할 맞아요. 수는 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묘한 거죠. 참, 그러니까 사실 기가 막힌 힘의 균형이 맞아야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 지금의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수나 그 상황들을 보자면 충분히 쓸 법한 시나리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나 중간 선거에 대한 이야기가 중요해질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 이것도 약간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요 몇 달 사이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굉장히 세련되지 못하게 싸웠잖아요. 말싸움하고 뭐 그랬었는데, 또 화해하는 듯 싶다가 또 이렇게 싸웁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데까지 온 건가요? 왜 갑자기 이렇게 싸웠다가 갑자기 화했다가 또 다시 이렇게 죽일 듯이 다시 싸우는 건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진 거죠.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어떤 신뢰가 깨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책적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 일론 머스크는 미래지향적인 친환경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사업을 그 확장해 나가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 전기차 보조금이라든지 뭔가 미래지향적인 친환경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다 이제 그 퇴보하면서 화석연료 에너지 중심으로 하니까 자신의 어떤 사업 방향과 정책 지향점과는 상당히 반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근데 애초에 모르진 않았을 텐데 그 성향 자체를 모두가 아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가능성을 본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연방 정부의 재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뭔가 그 정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적으로 이제 그 CEO가 갖고 있는 보수적 지향적인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그 케미가 맞을 거라고 했던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왜 그 머스크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그 기부하면서까지 그 사실 그 얻을 게 많이 없는 정치판에 뛰어들었을까? 무엇을 얻고 싶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신이 추구하는 어떤 로봇 산업이라든지 어떤 전기 산업 이런 부분에서 룰 세팅이라든지 뭔가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신의 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그 규범이나 원칙이나 제도 같은 게 미국 정부가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차 배터리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미국 표준을 쓰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를 갖다가 테슬라 모델을 그 채택해 준다든지 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자기와 윈윈할 수 있는 접점이 찾아질 거라고 기대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졌기 때문에 실망을 하고 반목을 하다가 이제 뛰쳐나온 것이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제적 이익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런 봅니다. 거기서 이제 틀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동서고금을 마구마구 막론하고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수 없다. 같이 뜰 수 없다. 이 부분 둘 다 세시잖아요. 맞아요. CEO 출신이고, 그러니까 CEO 출신의 어떤 이너스클 중심의 독단적인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아쉽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굽신굽신하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좀 지나면 어떤 제왕의 피는 속이지 못하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개의 태양이 하나의 하늘에서 부딪히다가 결국은 떠오르는 신성이 그냥 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참 근데 지금 괴짜 경영인이 미국 대통령까지 그것도 두 번째 대통령까지 하고 있는 판에 이런 질문 드리기도 어색합니다만은 어쨌거나 머스크도 경영인으로서 정치 쪽으로 뛰어든다면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대통령은 못 돼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출신이 남아공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연방 헌법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의 종류 두 가지가 있는데 내추럴 본 그 시티즌이 있고 내추럴라이즈드 시티즌이 있어요. 네. 내추럴 본 시티즌은 미국에서 태어난 분들, 그 미국인. 그분들이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시민권을 받는 분들 이분들은 대통령 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제네거 있잖아요. 네. 이분은 오스트리아 출신이고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했겠지만 주지사나 연방 의원까지는 이 그 귀화한 미국인이 할 수가 있는데 시민권자가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못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 그걸 개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자리를 원하느냐. 근데 정말로 그 두 번째 괴짜 CEO 출신 정치인이 돼서 노리를 자리는 아무래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트럼프도 하셨는데 왜 내가 못할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의원, 뭐 주지사, 상원의원 과연 그걸 만족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그러면 지금으로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그러니까 다 창당을 한다는 전제하에 드리는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일론 머스크의 그러면 정치적인 전략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핍박으로부터 살아남아야 되겠죠. 네. 이제 그 창당이 본격화가 되면 견제가 들어올 거라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업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과연 그러한 부분을 머스크 CEO가 감수하면서까지 창단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주에서 정당을 일단 이제 창당을 발기를 해서 주 차원에서 시작을 할 거냐 아니면 전국 차원에서 시작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굳이 캐스팅 보트만 하고 하원만 목표로 한다면 경합주라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우호적인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제 실현하고 어떤 다양한 의제를 제3정당 창당을 통해서 이제 정치권에 이제 부각시킨다 이러한 목표를 한다면 몇 개의 주들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서 창당의 움직임 그리고 정치적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본격화 하나 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뭔가 바람을 어떤 지역 차원에서 일으켜도 충분하죠. 왜냐하면 목표가 중간 선거에서 하원 5석 10석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몇 개의 경합주 타겟팅한 주들에서만 활동하면 되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정당이 창당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제약이 덜하니까 네. 초기 움직임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캘리포니아 자기 텃밭 아니면은 이제 경합주가 될 수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같은 그리고 이제 여타의 자기의 우호적인 경합주를 찾아서 타겟팅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정강 정책을 만들고 후보를 후보들을 갖다 모집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선을 치르고 이러면서 뭔가 계속 정치적 바람을 일으키면서 이제 내년에 경선과 본선을 준비한다면 그렇다면 제대로만 준비를 하고 돈은 많으니까. 예, 그래서 뭔가 조직을 하고 동원을 하는데 진심이라면 저는 불가능한 실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현지에서 좀 이른 감이 있긴 하지만 뭐 지지는 못하더라도 약간 우호적인 뉘앙스라도 풍기고 있는 지역 혹은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경계하고 진심일까 뭐 이렇게들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겠죠. 지켜보고 있고 아까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의원이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죠. 네, 자기의 영역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계를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좀 돌려보겠죠. 돌려보고서 하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사업 기반이 있는 지역이 가장 우호적이지 않을까요? 네, 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정치 컨설팅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치적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머스크 씨가 정말로 진심이라면 머스크 진심이라면 이제 서서히 그런 부분이 이제 지역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날 거고 머스크라면 이걸 온라인 상에서 뭐 투표라든지 뭔가 어떤 여론을 움직이면서 어느 지역에 우리가 정착하면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까지도 그렇겠죠. 하나하나 이슈를 다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당 뭐라고 하죠? 그림 대표 상징 그것도 지금 AI로 돌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기발하겠죠. 네. 예, 그래서 상당히 뭐 그런 부분에서는 신선한 바람은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재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진심이라면 단기간 바람은 충분히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실제 의석 확보로까지 갈 수 있다고. 가능하죠. 하원은 가능하다고 봐요.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8석에서 10석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거나 네. 그거는 아까 이제 자격 조건이 안 되긴 합니다만 그거는 이제 가장 높은 정치적 포스트이기 때문에 어렵긴 합니다만 상원의원까지는 몰라도 출발할 때 보고요. 만약에 연방 의회가 아니고 주 의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의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버테리안 파티라고 자유당이라든지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까지 전국 단위로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이제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20세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근데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진심이라면 네. 상당히 흥미로운 실험이 또 될 거다.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이나 제가 드리는 질문이 그냥 일반 다른 기업인이 갑자기 신당 창당하고 트럼프랑 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야 이거 택도 없다고 하겠는데 이게 일론 머스크다 보니까 뭐가 하려나?
진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엉뚱한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고 이게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내 정치권의 분위기들도 파악을 해야 되겠고 뭐 아직까지는 갖춰야 될 모습들이나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도로 얘기하면서 내년 11월 중간 선거까지 그 일론 머스크의 창당과 관련된 뉴스들은 계속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트럼프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뭐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부터 이야기 참 많이 했었던 게 결국 노리는 게 노벨 평화상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에도 이기 행정부 들면서 자기가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 뭐 전쟁 다 끝내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고. 근데 이란과 이스라엘에 이렇게 전쟁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갑자기 노벨상 추천을 했어요. 트럼프로. 야, 그건 어떻게 봐요?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정도로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다 돈독하기 위한 네. 굉장히 그 좋은 그 선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추천을 하면 진짜 효력이 있습니까? 일단 추천을 하는 거니까요. 추천을 할 때 있어서 아무나 추천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노벨 그 추천위원회에다 추천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라든지 전문가라든지 어떤 그러한 특정한 분들만 할 수 있으니까 네. 뭐 일기 때 아베 그 돌아가신 아베 일본 그 수상이 하셨던 것처럼 네. 또 이번에 또 파키스탄에서도 그 추천하려고 했다가 또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이란 공습하면서 추천이 적절한 거느냐 또 그것이 해프닝이 또 그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네타냐후 총리가 하면서 어쨌든 간에 지역의 평화에 기여했다 이런 부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가능성이 충분하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이 과연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냐 이거에 대해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네. 생각해 보시면 인도 파키스탄의 어떤 그 지역 분쟁을 갖다가 중재해서 막은 분도 해결한 분도 트럼프. 그렇지 않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무력 충돌을 어쨌든 중재해서 끝낸 사람도 트럼프.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쨌든 간에 총성이 멈추게 된다면 그 중재를 한 사람도 누구? 트럼프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만약에 북한과 어떤 대화를 재개해서 뭔가 한반도 평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한 분이 있다면 그분도 트럼프. 그게 이제 마침표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 만약에 유럽, 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이스라엘 하마스 그 전쟁, 한반도, 동아시아의 북한 문제. 네. 이거 트리플 크라운 3관왕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랑 이란 전쟁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명색이 노벨 평화상인데 사실 중재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한쪽을 이기게 만들어서 끝낸 거잖아요. 그게 진짜 평화상을 받을 건가 싶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에 달성하는 과정까지 완전히 평화적이어야 된다. 이러면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이 혼란스러운 그 국제사회에서 어쨌든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전쟁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어쨌든 뭐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결을 했다면 네. 그렇다면 그 결과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평화 정착 아니면 긴장 완화에 기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또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고요. 아, 참 애매한데. 그렇죠. 이제 군사력의 그 사용이라는 것이 또 군사력도 어쨌든 외교의 하나의 수단이라고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한 충분히 있는 거죠. 노벨 평화 추천위원회라든지 그 위원회 사람들이 진보주의자들만 편애해가지고 그분들한테 뭐 상을 준다 이렇게 불만을 표할 만하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거니까 계속 여쭤보자면 이란과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제 완화는 됐는데 여기는 이제 평화가 왔다고 하기는 아직 좀 어색한 분위기여서요. 그렇죠. 어쨌든 이란의 굴욕적인 어떻게 보면 패배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끝났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상당히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전면전을 하고 계속 무력 충돌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습을 통해서 이제 그 무력 충돌을 유지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갖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국내적인 혼란, 그리고 이제 그 무기가 떨어지면서
갖게 되는 어떤 그러한 장기적인 전쟁의 어떤 군사적 어려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같은 두 지역의 어떤 그 주요 국가들이 이게 그 무력 충돌을 하는 것은 양국의 그리고 지역의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상보다 이스라엘의 우위로 너무나 절대적인 우위로 끝났기 때문에 이란의 다음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란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저항의 축이라고 했던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그다음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시리아 정권까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네. 거의 그 팔다리가 잘린 거나 마찬가지고 국내적으로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네. 군사력을 제고하거나 다시 뭔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현실적인 최선의 옵션을 택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약속 대련을 통해 가지고 이 미국 어떤 기지에 대해서 주변 기지에 대해서 이라크나 이런 기지에 대해서 그냥 사전 그 공지를 해주고 때리면서 끝내고 이제 숨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또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은 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이란의 핵 개발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팔다리가 다 잘린 상황이라면 내부적으로는 더더욱이나 야 우리 살 길은 진짜 핵밖에 없나? 라고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란의 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켜봐야죠. 근데 지금 뭐 헤메네이 그 지도자 어떤 정치 지도자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페레스키안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화파예요. 네. 그리고 어떤 그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과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란 입장에서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핵 능력을 강화한다든가 다시 복원해서 강화하거나 아니면 미국과의 대화에 나와가지고 어떤 그 핵 능력 감소를 그다음에 그 핵무기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포기를 통해 가지고 경제적 제재를 풀어서 다시 경제적으로 이제 그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을 것이냐 이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네. 지금의 이란 대통령의 선택으로는 저는 후자라고 봐요. 가능성이 물론 이제 협상은 치열하게 하긴 하겠습니다만 과거에 했던 JCPOA 오바마 때 했던 이란의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대가로 이란에 부과됐던 경제 제재를 어떤 그 단계적으로 해제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협상에 나올 거라 생각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또 얘기했잖아요. 지금 특사가 지금 중동 특사가 가 있고 이제 다음 주 정도면은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란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어떤 대안을 선택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와신 상담을 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역량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외적인 역량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굴욕적이고 수치스럽지만 참아야 된다. 그래서 역량을 키운 다음에 다시 뭔가 좀 그 위상을 떨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참는 방법밖에 없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자지구 문제도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도 사실 온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자지구 개발에 대해서는 좀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자지구는 지금 일각에 나오는 것처럼 그 가자지구 안팎에 대규모 캠프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런 가자지구들을 거기 가자 남부 쪽에다 몰아넣고서 나머지는 관광지구를 개발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사우디를 비롯해서 어떤 그 팔레스타인 어떤 아랍 국가들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는 지속적으로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거고요. 일단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단 휴전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총성이 멈추고 이제 이스라엘이 좀 군도 빼고 인질도 주고 석방하고 이런 부분에서 1단계 좀 숨을 돌려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가자를 어떻게 이제 통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될 건데 궁극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국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통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두 국가 해법밖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이제 공존하고 살 수 있는 평화롭게 공존 이 방법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가자지구가
그런 그 팔레스타인 그 지식인 통치에 의해서 이제 그 가자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것을 갖다 이제 그 견제하는 이런 모습으로 가고 그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지금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일기 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를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 협정 1.0이 만들어졌거든요. UAE라든지 바레인이라든지 이러한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국교 정상화 관계 개선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2020년에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으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의 맹주라고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의 협정이 맺어질지도 몰라요. 그거를 갖다가 재선에 실패하면서 못했고 바이든 말기에 그게 추진된다고 하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것 그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2.0 그걸 하기 위해서 그거의 정점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 정상화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중동에 보시면 이스라엘, 그다음에 사우디, 이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란은 체력이 지금 굉장히 약화됐고 네. 만약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뭐 조건이 좀 맞아야 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친미가 같이 관계 정상하면서 친미 진영이 만들어진다면 네. 이렇다면 과거에 세계의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에서 새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력균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럼 미국이 그게 친미적인 우호적인 세력균형이 만들어지면 이렇다면은 트럼프가 얘기하는 중동의 평화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그걸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상당 부분 양보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사우디도 어쨌든 간에 팔레스타인인들이 두 국가 해법에 의해서 평화롭게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약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브라함 협정 2.0을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중재도 하고 압박도 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 2.0이 만들어진다면 그렇다면 노벨 평화상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교두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림들이 지금 나열돼 있는 걸 퍼즐처럼 맞춰보면 진짜 중동 평화 프로세스는 잘 가동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마지막 방점을 찍은 아시아 쪽으로 와서 북한 얘기도 해주셨으니까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나 생각보다 더 일찍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죠. 근데 어쨌든 두 개의 전쟁의 출구를 모색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에 어떤 그 중점 사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러시아와의 관계를 협력을 러시아의 손을 들어주면서 빨리 끝내려고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러시아에 부과된 경제 제재를 해제하면서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유럽에서의 에너지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이제 확대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좋죠.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이고 사우디를 이렇게 딱 끌어들여가지고 그 중재를 끌어들여가지고 에너지 지배력을 하는 데 있어서 보탬도 되고 그리고 지역 평화 말씀드린 대로 평화가 올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그러고 돼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건들기 위해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있어서 총성은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굉장히 교착되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과거처럼 중재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과 미국이 만나려면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계속 해왔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러시아가 그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가 전쟁에서 좀 빠져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총성이 멈추고 그 멈춰서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보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2019년에 하노이 정상회담 실패하고서 문을 걸어 잠궜잖아요. 네.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 위신, 존엄이 훼손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생존을 위해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버텨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미국 중장기적으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북한에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어떤 생명줄이라고 해서는 러시아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중재라든지 역할이 존재하지 않으면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올 공간과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좀 빠져나와 줘야 되고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총성이 멈춰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좀 휴전하자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밀어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승기를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쿠르스크 지역도 거의 복원을 했고 이제 나머지 그 돈바스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도 야금야금 영토 확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러시아가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간다면 그리고 트럼프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하기 직전에 되면 이제 그 총성을 멈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늦어도 한 7, 8월 여름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총성이 멈추고 지난한 휴전 협정에 들어갈 거예요. 근데 유럽도 들어오고 막 그 이해관계 다른 국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유럽이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럼 러시아가 총성을 멈추고 좀 더 좀 숨을 돌리게 되면 그러면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역할을 해줄 수 있고 트럼프가 요청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북미 정상 간에 만든 정상 외교도 재활성화되고 보다 더 이제 그 움직임이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빠르면 올 가을이 되면 북미 간의 어떤 그 소통 그다음에 정상 외교 이런 부분들이 막 그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북미 간의 관계에서 중간자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텐데 지금의 상황 돌아가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격하게 잦아지면서 그리고 좋아지면서 진짜 러시아가 중간자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되고 네, 그 얘기해 주셨으니까 하노이 때 그 노딜 이후로 북한이 큰 타격을 받고 회복하는데 그 위신을 다시 세우는데 꽤나 긴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미국이 웬만한 카드 내밀지 않는 이상 북한 입장에서는 좀 고자세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미국은 그러면 어떤 카드를 들고 북한과 접촉을 하게 되는 겁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명확해요.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라. 그리고 미국을 신뢰할 수 없으니 단계적 동시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그러니까 북한의 핵 능력 감소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관계 개선 조치를 해달라 이거예요. 네. 그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공은 미국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19년보다 훨씬 더 북핵 능력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 스몰 딜 군축 협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북한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서 어떤 그 일기 때는 일괄 타결하면서 큰 틀에서 포괄적 타결하자는 거예요. 북한의 비핵화 북한이 네가 완전히 비핵화할 거라 거기에 약속을 하고 거기에 대해 동시적 병행적으로 조치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핵 능력에 대해서 이제 그 정보를 갖다가 신고를 하고 사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핵 보유에 대해서 이제 그 묵시적으로 이제 묵인을 해주면서 동시적 병행적으로 이제 그 조치를 주고받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만약에 선제적으로 제안을 한다면 북한이 안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 정부도 어쨌든 핵 능력의 현실적 실질적인 어떤 감축을 지금 이정문 정부에서는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의 목표는 일단 북한에 비약하긴 합니다만 그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단 북한 핵 능력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단계적, 동시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트럼프가 수용할 수 있는 플랜을 줘야 돼요. 핵 능력을 실제 어떻게 감축할 수 있을 거니까 로드맵을 줘야 되고 그 와중에서 트럼프가 뭐 갈마지구에다 콘도를 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거 미국 기업들이 참여를 하겠지만 그 자본은 미국이 안 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한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들이 내게 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중재 역할을 하지만 한국만큼 적극적인 역할을 못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간은 충분히 있어요. 우리가 참여할 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참여하면서 이제 그 북한의 어떤 그 핵 능력을 감소시키는
그러한 협상에 참여를 하고 이끌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어떤 카드를 북한에 내밀지 어떤 강도의 카드를 내밀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도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관세 서한이 왔고 이제 뭐 협상 시기까지는 이제 8월 1일이라 했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건데 특히나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위비도 그 협상 테이블에 다시 당연히 나올 테고 관세 자체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의 양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지금 서한을 한국과 일본 그리고 12개 국가에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봤을 때 내용이 바뀐 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7월 9일 날 부과될 거라고 했던 상호 관세가 8월 1일까지 유예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의 진전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8월 1일까지 시간을 연장해 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우리도 이제 성과를 내려고 좀 더 노력을 하겠죠. 네. 우리의 목표는 상호 관세율, 품목 관세율을 낮추는 거죠. 철폐라면 좋은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역 적자를 감소하는 거. 두 번째로는 한국 시장을 개방을 하는 것. 이걸 위해서 비관세 장벽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거. 그다음에 미국 내 투자. 를 통해서 미국 내 일자리 만들어주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걸 위한 관세를 부과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첫 번째 미국에는 무역수 적자 감소하는 건 에너지 수입 같은 건 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숫자를 뭔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거고 이제 소고기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감하기 때문에 좀 신중하긴 합니다만 뭐 디지털 교육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규제를 완화하거나 여타 부분에 있어서는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 내에서 이제 주고받기가 가능할 거고, 즉 비관세 관세 장벽을 낮춰주면서 한국 시장을 개방하는 효과를 주는 부분, 그리고 미국 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할 수 있느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경제성이나 시장성을 우리 신중히 검토한 다음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면 참여를 한다든지 조선 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치를 만들어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고받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상호 관세율하고 품목 관세, 자동차 관세율을 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미국의 어떤 기업들의 이해관계에 걸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그렇게 극렬히 저항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최대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두 가지 목표라고 봐요. 첫 번째는 다른 나라들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받은 25% 밑에 부과받은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벌었다고 볼 수 있는데 최대한 낮춰봐야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1%라도 특히 이제 우리 대미 수출의 어떤 천병인 자동차, 철강에 있어서 품목 관세율을 가능한 낮추는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서로 주고받기를 합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호혜적인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 될 거예요. 이제 그게 남은 3주 동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를 치열하게 해서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얼개가 만들어져서 정상들이 뭔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럼 한미 정상회담의 일정도 자연스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방위 분담금이나 국방부 이층의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동 성명문에 이제 두 정상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 정부가 논의하기로 어떤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그 이외의 어떤 재반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증대한다. 이런 걸로 해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그러니까 서로 납득 가능한 협상 결과의 교두보를 위해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 다 되고 나서 끝맺음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죠. 관세 협의는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마지막 진짜로 막 난항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만 방위 분담금이나 국방비라든지 다른 재반 분야의 협력을 증대하는 것, 뭐 우주, 방산 이런 부분은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협력을 증대하기로 했고 향후 실무 차원에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합적인 공동성명문이
나와야 되죠. 그게 나와야지 우리 정상도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내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상들이 활동했는데 그게 이제 의제 조율인 거고 그게 어느 정도 얼개가 맞춰졌을 때 일정도 나오는 그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국의 정치적 현재 상황들과 또 트럼프의 노벨 평화상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퍼즐들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국립외교원의 민정훈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